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주택 재산세 인하를 위해서 이번 달 안에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선 어떤 여파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 소부, 소재 부품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일 의존도가 역대 최저치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김대회 경제읽기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 대상으로 대출을 좀 완화시켜 주겠다. 그러면 실제로 대출을 받을 때 어느 정도가 늘어나는 걸까요? 예,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장관 회의, 부동산 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LTV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내용은 일전에 지난주죠. 민주당 특위, 부동산 특위에서 마련한 그러니까 이 실수요자, 서민들, 무주택자들의 LTV를 조금 완화해 주겠다라고 한 내용인데 네. 그것을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해서 정부에서 안을 확정을 한 겁니다. LTV 규정은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7월 달에 바로 발동이 될 수가 있고요. 우선 자, LTV란 게 뭔가? 예. 참 요즘 경제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네. Loan to value.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100이라면 네. 그중에 몇 %까지 론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비율, 주택담보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10억 원이라고 그러면 4천만 원까지 해준다. 4억 원까지 해준다. 10억 원의 경우에 4억 원 해준다. 이러면 그 LTV가 40%가 되지 않습니까? 네. 현재 LTV 기본 비율이 40%예요. 그런데 이제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10%포인트 더 높여서 50%로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한 단계 더 높여서 20%를 확대해 주니까 60%로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네. 이게 제일 관심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새로 산다. 네. 그리고 본인이 연소득이 부부 합산해서 8,100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투기 지역, 현재 서울의 전역은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예. 투기 지역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2억 4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3억 600만 원으로 약 한 5천만 원 가량이 늘어나죠. 그리고 조정 지역은 투기 지역이 아닌 또 그러나 지방 대도시 같은 이런 곳이 지금 조정 지역으로 되는데 이 조정 지역의 경우에서는 예. 6억 원 대출을 6억 원짜리 집을 샀을 때 네. 종래에 LTV 규정을 적용하면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예. 새 기준에 따라서 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1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죠. 1억 원이라는 규모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돈이 몇 천만 원씩 부족해서 집을 사지 못했던 실수요자들 또 무주택자들의 이 은행 대출에서의 은행 창구에서 겪는 한이 상당히 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집값이 너무 올라서 또 이런 대안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아파트 값이 이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보이세요? 홍남기 부총리가 아파트 가격 하락,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예요. 예. 홍남기 부총리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재 지금 국토부가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실거래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물가 상승률을 뺀 실제 가격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2008년도 전 고점이 2008년에 있습니다. 2008년이라는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데요. 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경제가 부풀려졌었고 좀 과열이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수준으로 지금 거의 올라갔다. 이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그 당시를 100으로 볼 때 한때 70까지도 떨어졌었더랬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꾸준히 올라서 지금은 거의 99%가량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주장은 이게 100 정도 가면 지난 1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대세 하락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아파트 공급이
대폭 늘어나고 있고 특히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정부가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아파트 하락 요인이 있고 그밖에 정부의 대출 규제 또 금리 인상 가능성 DSR 규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함부로 집을 샀다가는 지금 상투를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점을 잡을 수 있다. 예, 예. 좀 조심하라. 뭐 이런 지금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잘 떨어져서 안정적인 집값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동산 시장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신고를 하면 이게 과세 정보로 활용돼서 난 좀 부담스럽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신가 보죠. 예, 전월세에 얼마짜리 집을 빌려줬고 또 예. 얼마짜리 집을 임차했느냐 그 모든 정보 그게 이제 전세가의 경우에는 6천만 원 이상, 월세의 경우는 30만 원 이상은 이제 전국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이것이 네. 이른바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도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6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불안감 또 신고제 저항 이런 게 좀 있죠. 왜 이게 하지 않던 일인데 왜 갑자기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불안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혹시 내가 이걸 신고해 놓으면 이것은 나중에 이 부동산 임대소득도 소득세에 들어가니까 종합소득세 매길 때 예. 과표로 삼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는 절대 아니다. 이것은 임대차 신고를 받아서 국토부가 국토임대제도 행정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지 과세 자료로 국세청에 넘기는 자료가 아니다. 네. 이렇게 다시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간에서는 일부 그 시장에서는 그것을 과세 정보로 안 넘겨준다는 보장이 있느냐? 어떻게 믿냐? 네, 부총리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법적으로 저 자료를 그 국세청에 넘기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공무원들 말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한번 뭐 일단 믿는 수밖에 없네요, 지금은요. 그 정부가 또 재산세를 좀 낮춰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제도를 이제 재조정을 하면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거고 가장 확실한 성과가 지금 예상되는 게 바로 재산세 인하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정 민주당이 재산세 6억 공시지가가 6억에서 9억 되는 이런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세를 0.05%포인트 네. 내려주기로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것을 바로 입법 절차를 밟아서 지금 재산세가 7월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부터 바로 반영을 해주겠다 이러는데 이게 또한 얼마가량 내릴 것이냐. 네. 사람마다 이제 자기의 보유 규모에 따라서 다 좀 달라지겠죠. 예. 근데 이번에 0.05%로 내렸을 경우에 평균 한 18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아. 근데 이제 작년에 대비해서 18만 원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네. 이번에 공시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예. 재산세라는 것은 공시가에다가 재산세 세율을 곱하는 건데 이번에 만약에 정부의 저런 인하 조처가 없었더라면 공시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뻔했었습니다. 네. 어떤 가정에는 뭐 30만 원, 40만 원 이상도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예. 그 올라가는 금액에서 18만 원을 빼주겠다. 작년보다는 더 오를 수가 네. 있죠. 그리고 이제 전세가가 공시가가 6억 이하의 경우에는 이미 그 한시적 인하가 그동안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변동이 없고요. 또 공시가 9억이 넘어가는 데 대해서도 네. 종전과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일본이 소재와 부품 우리나라 수출을 금지하겠다 한 이후에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걱정이 좀 많이 됐는데 이후에 기업들이 굉장히 노력하면서 이게 상황이 반전이 된 것 같아요. 예,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만 놓고 보면 네.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로 봤을 때. 예, 네. 현재 지금 일본이 징용 문제 등 한일 관계 외교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예. 우리나라에 대해서 소재 부품을 수출하지 않겠다. 이것이 2019년 7월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놓고 보니까 그 당시에 딱 문제로 삼았던 게 불산이라든지 또는 그 EUV 포토레지스트 감광제입니다. 그다음에 불산 폴리이미드 이 제품 완전 수출이 우리가 수입 중단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자, 그다음에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소재 그 부품 소재의 각국별 수입 비중, 우리가 전 세계로부터 들여오는 이 소재 부품을 일본서부터 얼마나 사오느냐. 이게 2003년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9년 전에만 하더라도 28%를 일본에 의존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점점점 줄었고 특히 작년에 일본이 2019년부터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더 줄어서 예. 15.0%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일본으로부터의 소재 부품 자립을 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감사하고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재계 또 정부의 고통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이제 승화시킬 수 있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예.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대체하고 아. 또 M&A를 통해서 일부 회사는 우리나라에 아예 외국 회사를 사서 들여오기도 하고 예. 또 정부와 그 기업이 합쳐서 새로운 제품도 만들기도 해서 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흔히 이것을 이제 소부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강화됐다. 적어도 일본의 2년 전 한국에 대한 소재 부품 수출 금지 조처는 한국의 마이너스는커녕 크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위기를 기회로 바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정부도 현재 지금 극복이 됐다. 2019년 당시 일본 수출 금지, 소재 부품 금지 조처가 극복이 됐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네. 우리 지금 소부장 지원 특별법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 문제를 이제 딱 적시한 게 3가지 제품이고 또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는 게 한 100가지 제품인데 네. 이 100가지 제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각국 경제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글로벌 이 스플라이 체인도 많이 바꾸어질 때이기 때문에 새로 등장하는 소재 부품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새로운 소재 부품, 이 GVC라고 그러는데요. 글로벌 밸류 체인에 필요한 그 부품을 100개 플러스 100개 정도를 지금 더 만들어서 네.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 이게 너무 심해진 게 이게 하나의 문제거든요. 예. 물론 우리가 중국하고 현재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은 네. 그러나 우리 자립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 그래 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의 수준이 높아지는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면에서 기술 혁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배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